안녕하세요. 호모사피엔스에 관한 이 독후가 책을 읽고 나서 책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총 4편을 통해서 찍을 건데 책을 읽다 보니까 각 장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그 작가가 어떠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인 문화 유전자 공진화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책을 읽었을 때 가장 먼저 그 5장을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17장을 읽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읽는 식으로 했는데 5장이 가장 핵심적인 그 이 작가가 말하는 문화 유전자의 공진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문화 유전자 공진화가 왜 나오게 됐는지 작가가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다뤄보면서 문화 유전자 공진화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작가가 어떤 배경으로 이것을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다음 영상에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책에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이 항상 가져왔던 질문이죠. 인간이 왜 타 동물들과 어떤 게 다르길래 이렇게 생활하는 게 다른가? 인간이 어떻게 최상의 포식자가 되었냐를 주제로 다루는데요. 이 전까지는 이 흔한 주장이 인간의 지능이 높았다. 또는 인간이 수렵 채집을 하면서 어떤 특수한 정신적 능력을 가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왔다. 또는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협력이나 사회 지능이 높아가지고 월등히 높아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클 수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세 가지 그런 주장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인간이 결국 원래 특수한 지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커졌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는 거죠, 작가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인간과 다른 동물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예시가 비대칭 동전 맞추기 게임인데 그게 그 게임의 가장 최적화된 답변은 어떠한 특수한 확률이 있어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맞출 수 있는 어떨 때는 앞면이 뭐 예를 들어서 80%의 확률로 앞면을 내고 20%의 확률로 뒷면을 제시하게 되면은 그게 가장 효율적인 답변이에요. 근데 그걸 유인원과 인간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일단 유인원은 처음에는 아무렇게나 제시를 하다가 자신의 답변이 어떤 특정 확률로는 옳게 되고 특정 확률로는 틀리구나를 계속 학습하면서 그냥 그 확률만을 가지고 어떤 점차 최적화된 답변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좀 달랐어요. 인간은 어떻게든 그 패턴을 파악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전 단계에서 나온 답변을 가지고 계속 추론하려고 하는 그런 특수한 답변을 보였다는 거죠. 결국에는 유인원이 이겼어요. 유인원이 그냥 무식하게 그런 확률을 계속 따라가면서 최적화된 답변에 가장 빠르게 도달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인간과 유인원의 차이가 인간이 항상 지능이 높고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인간만이 가진 뭔가 추론 능력이 있구나. 어떤 특수한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인간이 다른 답변을 이끌어내는구나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게 인간의 그런 능력치들을 유인원 원숭이 아기 원숭이와 이제 인간 젖먹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비교를 해보면 작업 기억 능력이라든지 정보 처리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낮고 단 한 가지 높은 분야는 사회성이라는 거죠. 사회성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에서 이 작가가 처음에 제시한 아이디어가 이게 모방하는 그 인간이 다른 분야에서는 다 뒤처졌지만 어떤 모방하는 특수한 분야에서만큼은 높은 능력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3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음, 이제는 이 인간이 그냥 이렇게 서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만약 외딴 곳에서 놓여져 있을 때 인간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다룹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쭉 살펴보면서 인간이 뭐 표류해가지고 외딴 섬으로 갈 수도 있고, 남극 탐사를 진행하면서 팀과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인간 혼자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됐던 그런 예시들에 대해서 다뤄요. 그러면은 인간이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제 살아남으려면은 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빠르게 적응을 해야 할 텐데,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냥 그 인간의 지능을 가지고 점차 이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환경에 대해서 혼자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룹이 있었고, 또 한 가지 그룹은 그 해당 지역, 외딴 지역에서도 원주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주민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모방을 해가지고 그 그룹에 빠르게 속하는 방식으로 그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려고 했던 그룹입니다. 근데 100이면 100, 혼자 생존하려고 했던 그룹들은 매번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혼자 외딴 곳에 가서 혼자 생활하라고 하면은 그거를 생존하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일반적인 자연에서 생존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그 원주민들의 생활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려고 계속 애쓰면은 잘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 그 자체의 능력보다는 그 원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거기에서 살아면서 노하우를 축적했을 거 아니에요. 그 축적된 노하우가 더 가치가 높다. 인간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 집단의 축적된 문화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저희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무엇이 다른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것은 축적된 문화가 있는 게 다르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축적된 문화이다 라는 거죠. 또 여기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 질문이 그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거 조금 다른 얘기긴 해요. 먼 옛날부터 살아온 방대한 양의 문화적 지식에 의존하는 동안 우리 종은 이 문화적 입력에 중독된 신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옛날부터 문화적인 그런 지식들, 그런 거에 계속 노출되면서 그거 없이는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거 없이는 이제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음, 그다음에 여기에서 문화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고 시작할까 하는데, 일반적인 문화 그 단어의 정의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의 그 단어의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하면은 특정한 그 사람들의 그룹이 가지는 특징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국에서는 한복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문화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인간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어떤 무언가, 인간 그 본질, 인간의 지능 그런 거를 제외하고 인간의 인간이 뭐 학습하는 거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배우는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총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 좀 면밀하게 정의를 하려면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무언가,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가 있으면 그 갓난아이가 클 때까지 그 갓난아이가 배우는 모든 거라고 하면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장으로 넘어가면, 그렇다면은 어떻게 문화적인 종을 만들 수 있었는가? 인간이 어떻게 문화적인 종이 되었는가에 대한 거죠. 제가 앞에서 문화에 대해서 정의했듯이 문화는 갓난아이가 어떤 걸 배워야 돼요. 배워야 하는데, 왜냐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 죽고 그거를 대대손손 전하려면은 그 배우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도 다룰 건데, 그래서
그 문화적인 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어, 일단은 가난애가 태어나면은 주변에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이 많겠죠. 자연 환경에서도 배울 수가 있고, 이제 엄마, 아빠, 부모한테도 배울 수가 있고, 다른 그룹 공동체 사람들한테서도 배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배우는 것의 기준을 좀 정합니다. 아니, 방법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좀 더 배우, 뛰어난 사람에게 더 빨리 배운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뭔가 명망이 높고 그런 사람들에게 빨리 배워야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빨리 많이 배우는 개체가 살아남았겠죠? 더 좀 더 높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유사성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와 닮은 것을 배운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은 이건 꼭 인간만이 아니어도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서로 다른 역할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나이에 따라서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은 개체는 노하우를 전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나이가 좀 젊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좀 신체 능력이 뛰어났을 때는 사냥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어렸을 때는 뭐 배우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런 것처럼 자기 유사성, 자기와 비슷한 종족을 빨리 배우는 비슷한 비슷한 개체한테 좀 더 빨리 배우는 특징도 있고요. 그다음에 손 윗사람, 나이가 많을수록 좀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나이 많은 사람한테 더 배우려는 습성.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또 가장 강조한 게 정신화라고 해서 그 상대방의 입장을 나에게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그 다른 동물들한테는 많이 발견되지 않는데, 인간들이 정신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그런 상황을 나로 대입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1장부터 4장까지 이 문, 이 작가가 어, 문화 유전자 공진화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5장부터 문화 유전자 공진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게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합니다. 이걸 설명하기 앞서서 5장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인상 깊어가지고 그걸 먼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음, 5장 첫 번째 문장이에요. 음식, 성관계 도구와 같은 일정한 유형의 문화적 내용을, 그리고 명망, 성공, 건강 관련 단서를 기반으로 특정한 본보기를 선택적으로 주목함으로써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문화적 노하우를 가장 효과적으로 갖출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 상황에서 그 여러 가지 문화를 선택적으로 학습하는 상황에서 이 한 개인이 가장 좋은 문화를 선택적으로 이렇게 학습함으로써 개인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화의 선택적인 학습이 결국에 어떤 걸로 이루어지냐면, 어, 한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그 전 세대의 문화를 선택적으로 학습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선택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뛰어난 문화만이 남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 문화가 계속 진화를 하는 거죠. 자연 소득되는 것처럼. 그게 이 문화 유전자 공진화의 첫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문화 유전자 공진화라는 게 무엇이냐? 문화가 진화를 해요. 문화가 다음 세대한테 계속 선택되고 또 선택되고 하면서 문화가 진화를 하면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는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선택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화된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갓난아이한테는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환경이잖아요. 주변 문화들도 환경이고, 이렇게 진화된 문화가 결국에 또 환경의 역할을 맡아서 유전적인 그 진화를 일으킨다라는 게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장 그 원초적인 예를 드는데, 아무것도 없는 원숭이들 집단이 있어요. 뭐 나뭇가지로 그 개미 굴에다가 집어 넣어 봤어요. 어떨 때는 그냥 나뭇가지를 휘둘러 보기도 하고 던져도 보기도 하는데, 우연히
개미 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개미들이 딸려와가지고 먹이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유용한 거죠. 이렇게 한 개체가 이렇게 했더니 다른 개체도 해서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가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문화는 어린 아이가 아빠가 그걸 하는 걸 보고 또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근데 어떤 또 아이는 짧은 막대기로 해보고 긴 막대기로도 해봤는데 긴 막대기가 좀 더 효율적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 형질이 또 추가됩니다. 긴 막대기로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세대가 지나면서 그 문화,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점점 이렇게 진화를 하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갓난아이는 빨리 배울수록 생존 확률이 올라가요. 빨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학습하는 게 더 효율적, 생존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화가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그 문화 자체가 환경이 되어가지고 갓난아이가 좀 더 빨리 배우는 갓난아이가 생존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유전적 진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문화가 유전적 진화의 선택압이 된다. 이 선택압이라는 게 또 키워드인데, 그 다윈의 자연 선택을 할 때 그 자연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자연이 선택압이 되는데, 여기 상황에서는 문화가 선택을 강요하는 그 압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 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예시를 또 줘요. 문화적 문화 유전자 공진화의 예시로는 머리 크기가 있어요. 다른 동물들보다 어, 사람 몸 크기 대비 머리 크기가 압도적으로 다른 동물보다 크거든요. 근데 이런 게 어떤 의미냐면, 머리가 크면 클수록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로서 학습 능력이 좀 좋아져요. 그래서 그 학습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머리 크기가 점점 커졌을 것이다. 문화 유전자 공진화에 의해서. 그리고 만약에 너무 크게 되면 그거는 또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커지다가 어느 정도 크기에서 멈췄다라는 게 하나의 한 가지 예시였고, 그다음에 우리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이거 흔하게 알려진 건데, 장거리 달리기를 정말 잘해요. 그런 그 다른 동물들은 금방 달리고 지치고, 금방 빠르게 달리고 지치고, 근데 인간은 장거리 달리기, 천천히 오래 달리는 걸 굉장히 잘하는데, 그 이유가 예전부터 인간이 그 어떤 동물을 계속 쫓아가는 방식으로 사냥을 했다고 해요. 근데 어, 근데 이제 계속 장거리 달리기를 하려면 다른 동물 체온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땀을 계속 방출하고,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쉽게 지쳐버려요. 근데 인간은 예전부터 물통이라는 걸 가지고 다녔을 거라는 거죠. 물통, 수분을 계속 보충을 하는 식으로. 근데 그 물통이라는 거를 어떻게 발견을 했을까요? 그 물통이라는 게 어떻게 대대손손 전해왔을까요? 그게 한 가지 키죠. 이 문화가 일찍 발전했기 때문에 그걸 학습하고, 어린애들이 학습하고 물통을 가지고 다니는 거를 학습해가지고 단거리 달리기가 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동식물에 대한 지식.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거는 먹으면 안 되고, 그거를 일일이 먹어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윗 세대들한테 이건 먹으면 안 되고를 파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인간의 해부 구조 자체가 음,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던지는 거에 대한 정확도가 높다. 음,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화 유전자 진화에 대한 공진화에 대한 5장에서는 문화 유전자 공진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시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6장에서 7장에 해당되는 그거에 대한 근거를 좀 더 세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